영화 시네마 천국을 연출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 전기영화를 만들었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사망한 이듬해 해인 2021년도에 개봉했는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거든요. 원제는 그냥 엔니오예요. 그 영화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영화 언론 배급 시사회 참가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이 영화가 2시간 30분 정도가 되고 러닝타임이 길죠. 그래서 시사회 당일날 불참하는 쪽으로 마음이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여 싶어서 그날 영화 평점 사이트를 검색해 봤더니 제가 신뢰하는 IMDb에서 10점 만점에 8.3을 줬고 로튼 토마토에서는 100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옷 챙겨 입고 출발을 해서 상영 5분 전에 시사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생전에 영화하고 드라마 곡 300여 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리고 뜻밖의 클래식을 또 100여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는 미션이나 시네마 천국, 워스 어폰 타임이나 아메리카, 달러 3부작이 서부 영화 시리즈 3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돌아오다 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서부 영화 시리즈처럼 우리의 귀에 익은 영화음악의 비중이 많은 건 맞아요, 이 영화에서. 근데 제가 전혀 듣지 못했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영화들이 사운드 트랙으로 이 영화 속에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을 진짜 많이 만든 거죠. 무엇보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기본이 유년기 때 트럼펫 주자였던 아빠의 권유로 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고전음악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정통 고전음악파예요. 그래서 트럼펫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에 클래식 100여 곡을 작곡한 배경이 바로 이런 이력 때문입니다. 흔히 한 사람의 전기인물의 구성이 그렇듯이 엔니오 모리코네하고 엮인 여러 관계자들의 아주 무수한 코멘트로 편집된 영화가 이 영화거든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1928년생이에요. 근데 아마 사망하기 직전에 이 사람의 전기영화를 찍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영화 제작에 착수를 한 것 같아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사망한 해가 2020년도고 이 영화가 개봉된 때가 그 다음 해인 2021년도거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의 특징은 일단 영화음악계에 이분이 발을 들인 때가 196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했던 웨스턴 무비 황해의 무법자에서 전주에 사람의 휘파람 소리를 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웨스턴 무비인데 오케스트라를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영화 관계자, 제 기억이 맞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말했었던 것 같아요. 달러 3부작 같은 서부극에서는 휘파람 소리 혹은 연주용 악기가 아닌 사물끼리 부딪히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소리를 영화 음악에 도입을 하거든요. 이 대목을 보여줄 때 존 케이지라는 실험음악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 케이지가 일반 사물들을 그 바닥에 늘어놓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면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1960년대 녹화 흑백 필름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구체음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사운드 트랙에 영향을 준 게 클래식 음악 가운데 현대음악 중에서 구체음악에 해당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 엔니오 모리코네를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진술 가운데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건 이런 거예요. 엔니오 모리코네는 작업에 성실히 몰두해서 다작, 여러 작품을 만든 인물이다. 그리고 3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제작한 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초짜를 대등하게 대해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 엔니오 모리코네 전기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네마 천국을 만들었던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이 말을 했어요. 왜냐면 시네마 천국은 주세페 토르나토레 두 번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을 만들었을 때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나이가 30대 초반의 신출내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음악으로 극중인물의 캐릭터까지 성격 지우는 작곡을 한다 라고 평가를 했고, 영화 음악계에서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경쟁자가 영화 음악계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에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퀸틴 타란티노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그 사운드 트랙의 전주만 들어도 엔니오 모리코네 작품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다른 영화 음악하고 차별화할 법한 엔니오 모리코네만의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위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고전음악 전통 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영화음악을 시작할 무렵에 아내한테 70년도가 오면 영화음악을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을 매해 10년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반복하다가 2000년대가 와서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롤랑드 페 미션, 이게 1986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의뢰가 왔을 때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처음에 거절했대요. 왜냐면 그 무렵에,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영화 음악계에서 이게 은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민의 악기까지 도입해서 만든 미션의 사운드 트랙이 그해 오스카 영화 후보에 올랐는데 노미네이트만 됐지 수상자는 허비 앤크에게 돌아갔죠. 근데 엔니오 모리코네는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가 5번이나 됩니다. 근데 지목을 계속 번번이 못 받다가 87세가 됐을 때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헤이트풀 에잇, 그러니까 2015년도 영화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곡가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완성도에 대해서 말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사람은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작곡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그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대 지명도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가들한테 영향을 줬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영화 속에 메탈리카라는 헤비메탈 그룹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차용해가지고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게 엑스터시 오브 골드인데 저도 메탈리카 해외 순회 라이브 비디오를 여러 번 보면서 이 곡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엔니오 모리코네가 원작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의 차별성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영화음악을 독자적인 음악 장르의 반열에 올려놨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가 정통 고전음악부터 구체음악까지 적어도 현대 실험음악을 섭렵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음악의 길에서 대중음악으로 노선 이탈을 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음악 안에서 한 획을 그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자기 세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영화 음악에 일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클래식 연주곡을 작곡했거든요. 이게 100곡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클래식 음악 연주곡이 그 클래식 음악 업계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가라는 자기 정체성의 원점을 고수했기 때문에 영화 음악을 좀 더 살찌게 만들고 영화 음악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음악에 있는 깊이 있는 이해를 유지했던 것도 고전 음악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고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에 깊이가 생긴 이유도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다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를 2023년도 6월 21일 오후 2시에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반 주겠습니다.